정보책 링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회 기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물리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하는 프로토콜을 작성하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IP 주소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맥 어드레스 주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있는 IP 주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에 할당된 주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LGU 플러스라든지 SK 브로드밴드라든지 KT라든지 이런 선로를 하나를 따서 쓰는 거죠. 아빠 거 따로, 엄마 거 따로, 내 거 따로 이렇게 3만 원, 3만 원, 3만 원 해가지고 9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3만 원씩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하나의 선만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IP만 우리 집에 할당이 되는 거고 우리 집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어요. 아빠 컴퓨터도 있고 내 컴퓨터도 있고 엄마 컴퓨터도 있고 근데 여기 있는 IP로 뭔가 전달이 되는 게 내 컴퓨터로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이제 맥 어드레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스위치 그 허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맥 어드레스를 통해가지고 나한테만 이렇게 전달이 되게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IP 주소를 이렇게 옮기는 거, 이렇게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로 바꾸는 그런 규칙, 그런 프로토콜은 ARP가 담당하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반대로 하는 거, 맥 어드레스 주소를 IP 주소로 바꾸는 거, 걔는 RARP라고 하는 게 담당을 하게 된다. 지금 보면은 물리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하는 프로토콜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물리 주소라고 하는 건 맥 어드레스가 되는 거고 요거를 IP 주소로 변환하는 프로토콜이라고 그랬으니까 RARP가 되는 거죠. 두 글자에서 세 글자는 ARP가 되는 거고 여기 세 글자니까 세 글자에서 두 글자는 반대로 해가지고 RAR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RARP가 정답이다. 프로토콜이 가끔가다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OSI 7계층 그리고 TCP/IP 4계층에 맞춰가지고 이런 프로토콜들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서 OSI 7계층 매번 하는 거지만 응용계층, 표현계층, 세션계층 요거 세 개 묶어가지고 여기 있는 TCP/IP 4계층에서는 그냥 응용계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전송계층은 그대로 전송계층, 네트워크계층은 뭐 네트워크계층이라고 하셔도 돼요. 인터넷계층, 데이터 링크계층하고 물리계층하고 묶어가지고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그냥 물리계층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 용어들 맞춰가지고 문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각각의 그 교재들이라든지 아니면 원서라든지 이런 데서 다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OSI 7계층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중요하게 보는 건 여기란 말이에요. 전송계층하고 네트워크계층 여기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만들어지는 PDU 단위 얘는 그냥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데이터에다 헤더를 붙여가지고 세그먼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밑에서는 세그먼트에다 헤더를 붙여가지고 패킷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된다. 이거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패킷을 내려가지고 여기 있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장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물리계층 같은 경우에는 NIC라고 하는 장비하고 자, 그리고 허브라는 거 얘는 더미 허브, 멍청한 더미 허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폭기 역할을 하는 리피터라고 하는 장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스위치하고 그리고 브릿지라는 게 사용이 된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빨리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수행하는 라우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장비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 있는 특징들 응용계층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에요. 표현계층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하고 그리고 압축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 세션계층은 연결을 설정하는 거 얘는 큰 의미 없고 전송계층은 양 종단 간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 네트워크계층 같은 경우에는 비신뢰성, 비연결성 빠르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 링크계층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노드들끼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LLC라든지 MAC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랜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물리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트로 이용해가지고 전기적 신호로 쫙 전달을 하게 된다. 이런 특징들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TCP/IP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건 TCP/IP 4계층이에요. OSI 7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측면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그 계층은 TCP/IP 4계층이 된다. 근데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OSI 7계층이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전송계층하고 인터넷계층은 똑같아요. 자, 여기 있는 프로토콜들 좀 보게 되면은 지금 맨 밑에 있는 여기 있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물리계층이라든지 데이터 링크 계층, 우리 집이죠. 여기 우리 집에서 랜을 구성했을 때 여기까지만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더넷이라든지 엑스닷25라든지 RS232C라든지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더넷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랜 카드 있죠.
그거에 관련된 규약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특징만 랜카드에 관련된 거. 자, 그리고 X.25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이 됐는데 요즘에는 잘 사용이 되지 않죠. 뭐 안정적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용이 되는데 지금은 잘 사용이 되지 않는다. 자, RS232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컴퓨터하고 옆에 주변 장치들 있잖아요. 걔네들 연결하는 거. 그런 거에 관련된 프로토콜이 RS232C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IP라는 프로토콜이 있고 ICMP, IGMP, ARP, RARP 이런 것들 잘 나오는데 여기서 잘 나오는 건 ICMP하고 ARP, RARP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거죠. 자, 일단 IP 같은 경우에는 주소값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보낼지. 자, 그리고 ICMP 같은 경우에는 얘는 못 갔어요. 그러면 나한테 야, 못 갔다 라고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IGMP 같은 경우에는 멀티캐스팅 프로토콜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룹 관리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IP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가입을 한 다음에 동일한 메시지를 받는 거. 그래서 멀티캐스팅 관련된 프로토콜이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IGMP가 되는 거고 ARP하고 RARP는 우리가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 주소로 변경한다. 두 글자에서 세 글자가 되는 거니까 얘는 ARP, 반대로 한다라고 했을 땐 RARP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TCP하고 UDP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TC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확립한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 거고 UDP라고 하는 거는 비연결이에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를 딱 쪼갠 다음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자, 그리고 TCP에 관련된 프로토콜이 있고 UDP에 관련된 프로토콜이 있는 거예요. 자, TCP 같은 경우에 연결을 설정해가지고 HTTP, FTP, SMTP, 텔넷, SSH 이런 것들이 있다. SSH 잘 나오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FTP 다른 건 잘 안 나와. 자, 여기서 보면은 HTTP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기 HTTP하고 옆에다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HTTPS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얘는 443 포트. 물론 설정하기 나름인데 보통은 443 포트 써요. 자, 여기는 HTTP나 HTTPS나 얘네들은 웹에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따따 네이버닷컴하고 엔터를 빵 때리게 되면은 요 두 개의 프로토콜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 FTP 같은 경우에는 20번, 21번 포트 있는데 그냥 21번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FTP는 파일 전달할 때 쓰는 거예요. 첨부 파일 말고 실제로 그 서버에다 파일을 올릴 때 사용하는 게 여기 있는 FTP가 되는 거고 SMTP 같은 경우에는 메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리고 텔넷이라고 하는 거하고 SSH하고는 동일하게 외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토콜인데 텔넷은 뭐라고 그랬죠? 얘는 내가 뭔가 명령을 쓰게 되면 걔를 암호화시키지 않아요. 근데 SSH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명령을 쓰게 되면 그거를 암호화시켜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텔넷하고 SSH가 되는 거고 포트스라고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트, 요 정도의 포트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UDP, 그러니까 비연결형 같은 경우에는 DNS, SNMP, DHCP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DNS 같은 경우에는 따따따 네이버닷컴 해가지고 엔터를 빵 때리게 되면은 여기 네이버닷컴으로 실제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서 도메인 네임 서버, 도메인 네임 시스템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네이버닷컴을 받아가지고 여기 네이버에 해당하는 실제 주소값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소값을 이용해서 가게 된다. 그게 이제 DNS가 되는 거고 SNMP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장비 관리하는 거. 자, 그리고 DHCP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한다. 이거에 대해서 막 줄줄줄줄 모르셔도 돼요. 그냥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는 프로토콜, 얘는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하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 되고 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TCP 포트가 많이 나오지 UDP 포트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시간이 없으시면 이런 것들 안 해오셔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TCP에 관련된 포트는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 1, 3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땡땡땡. 현실 세계에 있는 그대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 구조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보 모델이라고 한다. 자, 땡땡땡. 추출된 엔티티와 속성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의하는 단계로 1에서 만들어진 구조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과정이다. 자, 땡땡땡은 실제 저장 장치에 어떻게 저장할지 설계하는 단계이다. 뭔가 설계를 하는 거고 여기는 뭐 엔티티라든지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는 거니까 아, 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얘기하는 거겠구나. 그럼 데이터베이스 설계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에 있는 그대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 구조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뭘 이용해가지고 ER 다이어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된다. 그럼 얘는 개념 설계가 되는 거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추출된 엔티티와 속성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의하는 단계로 1에서 만들어진 구조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과정이다. 얘는 논리 설계가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실제 저장 장치에 어떻게 저장할지 저장 장치의 입장에 설계를 하는 거를 물리 설계라고 하는 거죠. 물리 설계라고 한다. 그래서 정답 보게 되면은 1번은
1번은 여기서 개념적 설계, 2번은 논리적 설계, 3번은 물리적 설계가 되는 거예요. 안 써도 되나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 논물, 개념, 논리, 물리 요것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해라.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말해라. 그러면 얘는 공장통운이에요. 공장통운. 그래서 공유 데이터이고 저장 데이터이고 통합 데이터이고 그리고 운영 데이터이다. 공유 데이터, 저장 데이터, 통합 데이터, 운영 데이터 요것도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의 내용들은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중복을 최소화해서 통합하게 되는 거고 운영 데이터,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어떤 회사가 굴러가기 때문에 그게 운영 데이터이다.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 설계라는 거를 거치게 되는 거고 개념적 설계, 개념 설계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논리 설계를 거치게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물리 설계를 거치게 된다. 자, 그래서 개념 설계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ER 다이어그램 형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ER 다이어그램 기호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객체를 의미하고 얘네들은 속성을 의미하고 얘네들은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ER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논리 설계에서는 목표 DBMS에 맞는 이게 말장난인데 목표 DBMS에 맞는 그런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표 DBMS라고 하는 거는 계층형인지 망형인지 아니면은 관계형인지 객체 지향형인지 객체 관계형인지 NoSQL인지 NewSQL인지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고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여기서 설계를 해주는 거고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정규화라고 하는 과정을 수행을 해주게 된다. 자, 물리 설계에서는 여기에서 정규화를 시켰기 때문에 뭔가 성능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능에 대한 고려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실제 저장 장치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뭐 네임이다, 이름이다. 그럼 얘를 크기로 얼만큼 할 건지, 얘를 숫자로 할 건지, 문자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물리 설계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능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뭔가 파티션을 한다든지, 파티션은 나누는 거죠. 파티션 분할 방법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뭐 해시 분할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목록 분할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범위 분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합성 분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런 분할 방법들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파티션을 한다든지 클러스터링을 한다든지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클러스터링이랑 비슷해요. 자,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것들 모아놓는 거를 얘기한다. 자,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뷰라고 하는 거. 얘는 가상의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 거고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찾아가기 위해서 인덱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테이블을 별도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찾아갈 수 있는 인덱스 테이블을 만들어주게 된다. 이런 작업들을 여기 있는 물리 설계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뭐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만약에 성능이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정규화라는 거를 수행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반정규화를 써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성능 향상 이런 거 안 들어가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정규화를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중복이 발생하게 되면 이상현상이 발생하는데 삽살개로 외워두시면 되는 거죠.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삽입 이상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뭔가 중복된 데이터,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데이터, 그러니까 불필요한 데이터가 같이 삽입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삭제를 했을 때 연쇄 삭제가 일어나는 거,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연쇄 삭제. 갱신 이상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갱신하고 얘는 갱신을 안 했기 때문에 정보의 모순이 생기는 현상, 정보의 모순이 생기는 이런 갱신 이상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적 종속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정규화 작업을 수행을 해줘야 된다. 자, 함수적 종속 관계 같은 경우에는 완전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자, 부분함수 종속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여기 있는 거 완전함수 종속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x를 가지고 y를 안다. 이게 뭐냐면은 주민번호를 가지고 이응직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완전함수 종속이고, 부분함수 종속 같은 경우에는 키가 하나면 상관이 없어요. 키가 2개 이상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학번하고 그리고 과목 번호.
학번하고 과목 번호 둘 다 알아야지 해당 학번에 해당 과목의 점수를 알 수 있어요. 요 두 개의 키를 가지고 여기는 점수를 안다라고 하는 건 완전함수 종속인데 학번만 가지고 이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를 보고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잘라서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구성하는 거. 요게 이제 부분함수 종속이 되는 거고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해서 완전함수 종속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고 이행적 함수 종속은 x를 알면 y를 안다. y를 알면 z를 안다. 그러면 x를 알면 z를 알 수 있지 않니? 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완전함수 종속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함수적 종속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는 1정규형부터 5정규형까지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BCNF정규형, 그 다음에 4정규형, 5정규형 자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1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되는 거죠. 2정규형은 다치 종속을 제거해줘야 되는 거고 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줘야 되는 거고 BCNF 같은 경우에는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들 제거해주고 4정규형은 다치 종속 제거해주고 5정규형은 조인 종속을 이용해준다라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워낙에 많이 할 거라서 앞서서도 많이 했지만은 뒤에서도 많이 할 거라서 아마 시험에서 음성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건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그램 짜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프로그램 짜는 거는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가지고 와가지고 표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 짜야 되겠지만 개발하는 것들은 알아야 되겠지만은 사실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오케이.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테이블의 카디널리티와 차수를 구하시오. 이 틀리면 주소를 써야 돼. 주소를 쓰고 이제 제가 찾아가죠. 그러면 이제 물어 뜯기는 거지. 이제 예전에 저희 선배가 여기 안에다가 긴 발티를 입고 이 난방을 입고 그리고 위에 두꺼운 니트를 입고 그러고 이제 술자리에서 제가 술 취한 상태에서 물었어요. 멍이 한 2달 동안 안 빠지는 거야. 2달 내내 두들겨 맞았어. 이 새끼야 하면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빨이 튼튼하단 말이야. 엄청 튼튼해요. 조심해야 돼. 진짜 이거 틀리면은 알아서 해야 돼. 카디널리티 차수 이거 틀리면은 얘 맞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응? 자, 카디널리티라는 거는 튜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 빼고 얘는 릴레이션 스키마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빼고 여기 있는 것들 개수, 행개수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죠. 얘가 카디널리티가 되는 거고 차수 같은 경우에는 속성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죠. 4개. 한 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4덩어리. 학번이라는 속성, 이름이라는 속성, 학년이라는 속성, 학과라는 속성. 어렵나요? 안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틀리면 딴 거는 모르겠어. 이거 틀리면은 진짜 주소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차수, 숫자예요, 숫자. 여기서 뭐 1811001, 1712201 이걸 쓰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5개. 1, 2, 3, 4, 5. 그 다음에 여기 1, 2, 3, 4. 1, 2, 3, 4, 5. 1, 2, 3, 4. 이거 쓰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틀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지. 자, 카디널리티 같은 경우에는 5개가 되는 거고 차수 같은 경우에는 4개가 된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기업 내부에서 운영되는 각종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 간의 정보 전달, 연계,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이다. 여기까지만 딱 나와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EAI라고 하는 거죠.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인터그레이션. 그러니까는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이렇게 하나의 소스로 묶어서 뭔가 데이터베이스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A라는 뭔가 소프트웨어가 있고 여기 B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A, B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각각의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CJ1에서 그 포인트 통합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는데 물론 포인트는 다른 데서 통합했고 저는 홈페이지하고 웹 그 모바일 쪽 진행했어요. 자, 어쨌든 거기서 CGV가 주관사가 돼가지고 여기 CGV하고 아무튼 그 CJ1이라는 데가 있어. CJ1이라고 하는 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A라는 뭐 여기는 CGV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 빕스 뭐 이런 데가 되는 거잖아요. 각각의 옛날에는 각각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을 CJ1이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여기서 이용을 했으면은 여기다가 적립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적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할 때도 여기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물론 사용하는 거지만 여기 있는 포인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포인트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업들끼리 뭔가를 통합했잖아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해가지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EAI라고 하는 거고 EAI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 하이브리드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네 가지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EAI가 되는 거죠. 이거를 뭐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인터그레이션 이걸로 쓰라고는 안 나와요. 약어를 쓰라고 보통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게 긴 거는 보기로 주어져요. 근데 이렇게 짧은 거는 여러분들이 EAI 이렇게만 써주시면 된다. 영어에 대한 부담을 너무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모델 구성 3요소 중 1, 2에 알맞은 데이터 모델 구성 요소를 쓰시오. 자, 데이터 모델이라고 그랬으니까 뭔가 그 안에 표현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에 대한 명세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도구이다. 자, 두 번째, 논리적으로 표현된 개체 타입들 간의 관계로서 데이터의 구조 및 정적 성질을 얘기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구성하는 거,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구성할 땐 세 가지를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연산을 하는 구조 연산. 그죠? 마지막으로 얘는 1부터 4까지만 들어가야 돼. 얘는 1부터 6까지만 들어가야 돼. 얘는 남자, 여자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제약 조건. 그래서 구조, 연산, 제약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에서 얘기하는 건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연산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연산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구조잖아요. 데이터 구조.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구조죠. 말 그대로 구조. 구조, 연산, 제약 조건. 데이터 모델 구성 3요소는 구조, 연산, 그리고 구조, 연산, 제약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들어갈 거는 처음에 연산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구조가 된다. 자, 제가 여기서 또 뭘 설명하려고 했냐면은 구조라는 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스키마 3단계 구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단계 구조를 보게 되면은 외부 스키마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자, 그리고 개념 스키마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라고 하는 게 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뭐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이거를 쓰지 않고 스키마라고 했다. 그럼 그런 개념 스키마를 얘기한다. 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자, 일단 외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표현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외부 스키마는 여러 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웹툰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웹툰도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웹툰을 봤을 때 일요일부터 뭐 월요일까지 쫙 이렇게 나오는 전체 리스트가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월요일에 해당하는 것들만 쫙 나오는 게 있을 거고 그 해당하는 웹툰에 대해서 리스트 형태로 쫙 나오는 게 있을 거고 내가 어떤 회차의 웹툰을 봤을 때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이 쫙 나오는 형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웹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외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다. 사용자가 보는 관점이다. 그리고 요거는 뷰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개념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구조하고 제약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의 구조와 그리고 제약 조건. 자, 이거를 명세한 게 개념 스키마가 되는 거고 개념 스키마나 내부 스키마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저장 장치 입장에서 본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저장 장치 입장에서 본 구조. 그러니까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이 몇 글자로 되어 있느냐, 글자냐, 숫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내부 스키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구조이다. 그리고 여기서 독립성이라는 게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외부 스키마하고 개념 스키마하고 내부 스키마 사이에는 독립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외부 스키마와 개념 스키마 사이에서는 논리적 독립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개념 스키마하고 내부 스키마 사이에서는 물리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게 된다. 자, 이게 뭐냐면은 논리적 독립성 같은 경우에는 개념 스키마가 바뀌어도 외부 스키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여기는 논리적 독립성이 되는 거고 그 개념만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세부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지고 그러실 이유는 없어요. 자, 그리고 물리적 독립성 같은 경우에는 내부 스키마가 바뀌어도 개념 스키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여기는 물리적 독립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저장하는 건 테이블이에요. 그건 보통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고 이 테이블에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 거죠. 아이디라는 거, 뭐 패스워드라고 하는 거, 이름이라고 하는 거 등등등등 여러 개의 이런 속성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 안에는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담기게 될 거예요. 뭐 회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카디널리티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내가 만약에 요것만 필요해. 혹은 여기서 어떤 뭐 이시만 필요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뷰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그대로 둬야 되는 거죠. 여기는 계속 저장이 돼야 되는 거고 운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그대로 둔 상태에서 뷰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된다. 뷰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테이블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뷰 하게 되면은 크리에이트 뭐 뷰 해가지고 어떤 뷰를 A라는 뷰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긴 뭐가 들어가냐면은 여기 있는 이런 테이블의 구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셀렉트가 들어가요. 셀렉트. 여러분들 셀렉트 많이 했으니까 셀렉트 프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기는 셀렉트 명령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as 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들만 가져오는 논리적인 그런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뷰라고 하는 거는. 그래갖고 여기 있는 뷰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물리적인 테이블이 없어지게 된다. 그럼 당연히 논리적인 테이블 뷰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뷰하고 합쳐가지고 다른 뷰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없어지면 당연히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없어지게 되는 게 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삽입이라든지 삭제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갱신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약 조건이 따르는 게 뷰라고 한다. 자, 뷰를 보면서 또 시스템 카탈로그라는 게 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스템 카탈로그.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라든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의 뭐 행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 스스로 만든 거 이걸 보고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 지가 알아서 만들어둔 거 이걸 보고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시스템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개발자나 뭐 사용자가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수정을 할 수가 없다. 왜? DB가 지가 알아서 스스로 만드니까. 스스로 만드는 거 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영체제에서 공부하는 거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파일 디스크립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가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파일 디스크립터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PCB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PCB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세스들을 전환을 시킬 때 전환시키는 걸 뭐라고 한다?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 거죠. 문맥 교환. 이런 것도 나와요. 문맥 교환. 문맥 교환 영어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문맥 교환을 하기 위해서 PCB라고 하는 거를 지가 알아서 만들게 된다. 그래서 지가 알아서 만드는 것들 시스템 카탈로그 그리고 파일 디스크립터 그다음에 PCB 이런 것들이 있다. 문맥 교환 이런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 자, 어쨌든 여기서는 연산하고 구조, 연산, 제약 조건. 오케이.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블랙박스 테스트 예시이다. 1, 2에 알맞은 테스트를 작성하시오. 자, 1은 X,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 마이너스 1, 0, 10, 11인 경우 사용하는 테스트이다. 자, 2번 유효값과 그렇지 않은 범위를 나눠야 할 경우 사용하는 그런 테스트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블랙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경계값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동등분할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원인 효과 그래프 기법이라는 것도 있고 비교 검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오류 예측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입력 데이터로 사용된 것들이 마이너스 1, 0, 10, 11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에 들어갈 것들은 경계에 있는 값이잖아요. 경계에 있는 값. 그러니까 얘는 경계값 분석 기법이 되는 거고 유효값과 그러지 않은 범위를 나눠야 할 경우 그러니까는 값은 넣는데 근데 요거는 값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등분할 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경계값 분석이 되는 거고 2번은 동등분할 기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계값 분석 기법, 경계값 분석 테스트 똑같은 얘기예요. 동등분할 기법, 동등분할 테스트 다 똑같은 얘기니까는 여기다 기법 쓰면 안 되나요? 돼요. 동등분할 기법 되는 거고 경계값 분석 테스트라고 하면 안 되나요? 돼요. 경계값 분석 기법이라고 해도 되나요? 돼요. 다 돼요. 경계값 분석 들어가면 되는 거고 동등분할이라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테스트를 작성하시라고 했으니까 경계값 분석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 동등분할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블랙박스 테스트 우리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등분할 기법, 입력 자료에 초점을 맞춰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검사하는 방법이다. 입력 자료. 자, 그래서 중간에 있는 값 집어넣으면은 얘는 그냥 동등분할 기법이 되는 거고 경계값 분석 기법 같은 경우에는 경계에 있는 값들. 만약에 내가 뭐 90에서 100 사이다. 그럼 얘는 A다. 자, 그리고 80에서 89 사이다. 뭐 그러면은 얘는 B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89, 90, 91, 99, 100, 101, 그리고 79, 80, 81, 88, 89, 90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경계값 분석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자,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 입력 데이터 간의 관계와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입력 데이터 관계와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거를 분석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검사하는 기법이다. 요게 이제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라고 하는 거고 오류 예측 검사 경험이 많은 그런 테스터가 요쯤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여기 있는 오류 예측 검사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비교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 버전의 프로그램에 동일한 테스트 자료를 넣어가지고 동일한 게 나오는지 컴퓨터 쫙 깔아놓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똑같이 나오는지 얘도 똑같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 검사라고 한다. 종류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등분할 기법, 경계값 분석 기법, 그리고 오류 예측 검사, 그 다음에 비교 검사, 그리고 원인 효과 그래프 기법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공격 기법을 쓰시오. 땡땡땡은 시스템 간 연결이 활성화된 상태, 즉 로그인된 상태를 가로채는 것을 말한다. 자, 땡땡땡은 TCP의 고유한 취약점을 이용해 정상적인 접속을 빼앗는 방법이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통신 시 TCP의 시퀀스 넘버를 제어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를 공격한다. TCP는 클라이언트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렇다. 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세션에다가 잠시 혼란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봐가지고 조합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션이라고 하는 거를 가로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세션 하이제킹이 되는 거예요. 세션 하이제킹이. 7번의 정답은 세션 하이제킹이 되는 거고 세션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로그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로그인 되었을 때 보통 세션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세션하고 쿠키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쿠키를 탈취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도 연결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여기 있는 세션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거고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세션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전에 응표, 세전, 내대물 여기서 할 때 세션이라고 하는 건 연결 설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로그인을 하면은 세션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자 쿠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서버에 저장이 돼요. 서버. 자 그리고 쿠키라고 하는 거는 내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이 된다.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개발할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 쿠키를 이용했어요. 쿠키를 굽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쿠키를 이용하게 되면은 내 쿠키에 있는 그러니까 뭐 로그인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정보를 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 있는 쿠키의 내용을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쿠키의 내용을 지우지 않고 PC방에서 있을 때 내가 그냥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 쿠키를 이용해가지고 컴퓨터에, 그러니까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안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 안에 정보들이 남기게 돼요. 정보들이. 내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뭐 아이디라든지 뭐 패스워드는 안 넣겠지만 그 안에 있는 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컴퓨터 여기다 남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지우면은 이거를 탈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썼는데 이제 안 쓴다고요. 그래서 세션이라는 걸 쓴다. 그 정보를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대신 서버 컴퓨터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서버 성능도 워낙에 좋아졌기 때문에 서버에다 저장을 했는데 이게 나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션 키라는 게 있어요. 세션 키라는 거를 쿠키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세션 키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정보를 요청할 때 세션 키를 전달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로그인된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션하고 쿠키를 이용해가지고 로그인된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세션을 하이제킹하게 되는 거예요. 납치를 해가지고 나도 마치 로그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세션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거고 로그인 관련해가지고는 또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SSO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SSO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얘는 싱글 사인온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내가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개의 사이트를, 여러 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여기 있는 SSO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될 거예요. 자, 제가 이것도 옛날에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SSO 작업은 두 군데 했거든요. CJ하고 CJ1하고 자, 그리고 아시아나
딴 데도 많이 했을 텐데 저는 제가 작업한 건 아니니까. 자, 일단 CJ1에 들어갔어요. 로그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위에다가 따따따 CGV.com 해가지고 엔터를 한번 빵 때려보세요. 그러면은 CGV에도 로그인 되네? 그 CJ몰 엔터 빵 한번 해보세요. CJ몰에 로그인이 돼 있네? 난 분명히 CJ1에만 로그인을 했는데 여기에 CGV에도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는 CJ몰에도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네? 얼라? 그러면은 내가 로그인하면 여기도 로그인 시키고 여기도 로그인 시키고 뭐 그런 건가? 그런 건 아니고 SSO 서버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로그인을 하면은 그냥 여기서 로그인 처리를 해주는 거고, 여기서 나온 무슨 아까 쿠키 값 있잖아요. 그 쿠키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쿠키 값을 내가 만약에 CGV를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그 쿠키 값을 가진 게 SSO 서버에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있어. 그러면은 CGV에서 G 로직을 따라서 로그인을 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때 여기 처음에 접속할 때 로그인하고 이런 형태 아니에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얘가 여기서만 로그인을 하는 거고, 뭐 이런 거, 뭐 디테일한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SSO다. 여기도 로그인되고 여기도 로그인되고.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클럽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시아나하고 아시아나 클럽하고는 완전히 틀린 데거든요. 지금은 둘 다 자바지만은 아시아나가 옛날에 ASP였어요. ASP로 만들어져 있었고, 여기는 클럽 같은 경우에는 자바로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시아나 개편하면서 여기 자바로 만들었고, 이 아시아나 개편까지 제가 참여를 하고서는 그 회사를 퇴사를 했으니까 어쨌든 지금 자바인데, 지금 이 ASP하고 자바일 때 이때도 싱글 사인온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싱글 사인온이라는 서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에 로그인했는데 나는 클럽에도 로그인된 상태로 그런 식으로 되는 거. 하나의 로그인으로 여러 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이걸 보고 싱글 사인온, SSO라고 하는 거고, 오스라고 하는 방식도 있어요. 오스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얘는 뭘 사용하냐면은 토큰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옛날에 어떤 때 많이 썼냐면은,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그런 작업을 잘 안 해줘가지고, 여기 댓글이 있어요. 댓글 이렇게 작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뭐 전송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여기에 밑에다가 트위터, 페이스북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요거를 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딱 체크를 해. 그러면은 뭐 트위터 로그인 창이 뜨겠죠? 그럼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토큰 값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토큰 값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댓글을 쓰면은 내 트위터에도 같이 댓글을 전송하는 거예요. 이런 오스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오스라고 하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 아이핀 나올 수가 있겠죠. 아이핀이라고 하는 거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이다. 옛날에 제가 처음에 개발할 때만 해도 주민번호 다 받았어요. 주민번호 다 받아가지고 자바스크립트에 보면은 주민번호 계산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유효한 주민번호인지 완벽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받았어요. 그런 걸로 주민번호를 다 받았는데 요즘엔 못 받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그래갖고 아이핀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하게 된다. 어쨌든 이렇게 로그인하면서 세션 나오면서 여러 가지들 나올 수 있는 거, SSO 나올 수 있는 거고, OOS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아이핀이라고 하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서비스 공격, 아까 전에 세션 하이제킹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공격이니까 다른 공격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이거는 마무리 특강에 있는 것들 한 번 더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도스 공격,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가용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스하고 디도스하고 차이점은, 도스는 내가 공격 주체가 되는 건데,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쫄병들을 만들어가지고 공격해라 이렇게 하는 게 디도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도스 같은 경우에는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스머프 어택 같은 경우에는 IP라는 거하고 ICMP, 요거 두 개의 특징을 이용한다. 자, IP를 속이게 되는 거고, ICMP는 가다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IP를 속여가지고 딴 데로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머프 어택이라고 하는 거고, 플러딩 공격, 심 플러딩이나 UDP 플러딩이나 핑 플러딩이나 플러딩 공격은 전부 다 넘치게 하는 공격이에요. 자, 심 플러딩 같은 경우에는 신 신호만 계속 줘가지고 얘가 나중에 받아야 되는데, 얘가 에코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UDP 플러딩은 UDP를 그냥 냅다 보내는 거예요. 그냥 무한대로 많이 보내는 거. 자, 핑 플러딩도 마찬가지예요. 핑 신호를 무지하게 보내는 거. 그게 이제 플러딩 공격이 되는 거고, 플러딩 공격은 넘치는 공격이라서 크게 나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핑 오브 데스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핑 오브 데스 같은 경우에는 규정 크기 이상의 ICMP 패킷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규정 크기 이상의 ICMP 패킷을 보내는 거. 규정 크기 이상 나오면은 여기는 핑 오브 데스가 되는 거고, 티어드롭 어택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플래그먼트 넘버라는 걸 조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때 다 보낼 수가 없어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잘라서 보내고 잘라서 보내고 잘라서 보내고 잘라서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들을 조합해야 되는데 이런 플래그먼트 넘버를 이용해가지고 조합을 하게 된다. 근데 이 조합 번호를 조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조립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거 티어드랍 어택 같은 경우에는 조립을 못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조립을 못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립하려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티어드랍 어택이라고 하는 거고, 랜더 어택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IP, 그러니까 목적지하고 수신지하고 발신지하고 동일한 IP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가 계속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랜더 어택이라고 한다. 동일한 IP를 주는 거는 랜더 어택이다. 그래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1, 2에 알맞은 답안을 작성하시오. IPv6는 땡땡땡 비트의 길이를 가진다. IPv4는 길이가 32비트이며 땡땡땡 비트씩 4분할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IPv6 같은 경우에는 128비트 주소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진수로 표현하게 되는 거고, 여기는 IPv4 같은 경우에는 32비트가 되는 거고, 몇 비트씩? 8비트씩 내분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비트씩 내분할해가지고 4개의 옥텟을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IP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클래스 이렇게 5개의 클래스인데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나머지 D 클래스, E 클래스는 사용되지 않아요. 얘는 뭐 연구용, 실험용 이런 데 사용되는 거라서 A 클래스는 뭘로 시작한다? 0으로 시작한다. B 클래스는 10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고 C 클래스는 110으로 시작한다. 그래갖고 내가 만약에 이 IP가 어떤 그 클래스에 들어가 있냐라는 거를 구할 때 이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옥텟, 여기에 있는 거를 구하면 되는 건데 이게 외울 수가 없으니까 0부터 127이다, 뭐 128부터 어쩌고저쩌고 이거 외울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외워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인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작은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8개니까 다 0이죠. 그럼 0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0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큰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1, 2, 4, 8, 16, 32, 64. 자, 이것들 다 더하게 되면 127이 되는 거예요. 지금 더한 건 아니고 외웠어요. 127이 되는 거고. 자, 다음에 그러니까 맨 앞에 옥텟이 0부터 127이면은 얘는 A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자, B 클래스는 10으로 시작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 8비트니까. 그럼 얘는 1, 2, 4, 8, 16, 32, 64, 12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28부터 시작하는 거고 10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큰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 그래서 1, 2, 4, 8, 16, 32, 64, 128. 1인 것들 다 더해주면은 어떤 값이 나오겠죠. 요게 이제 B 클래스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요 숫자들을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A 클래스는 0으로 시작한다. B 클래스는 10으로 시작한다. C 클래스는 110으로 시작한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1번에는 128비트가 되는 거고 여기 2번에는 8비트가 되는 거예요.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은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뒤에 안 나오니까는 요거는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IPv6하고 IPv4가 있는데 얘네들 주소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주소 체계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얘가 예전에 정말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IPv4라는 게 있고 IPv6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IPv4 같은 경우에는 유니캐스트, 그다음에 멀티캐스트, 그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요거를 주소 체계를 쓰고 있는 거고 그 IPv6는 유니캐스트,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 마지막에 브로드캐스트가 아니라 애니캐스트라는 거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IPv4하고 IPv6 전환 기술 같은 경우에는 듀얼 스택하고 그리고 주소 변환이라는 게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듀얼 스택, 주소 변환, 그리고 그 싸가지고 보내는 거, 터널링 이렇게 3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1일 3에서 설명하는 결합도를 작성하시오. 자, 결합도. 예전에는 결합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개념이니까 두 모듈이 동일한 자료 구조를 조회하는 경우이다. 자, 두 번째, 가장 강한 결합도를 가지고 있으며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기능 및 그 내부 자료를 조회하도록 설계되었을 경우이다. 그럼 내부 결합도지. 자, 여러 모듈이 공통 자료 영역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데스형이잖아. 데스형. 우리 데스형.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결합도는 자료 결합도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스탬프 결합도, 그
그다음에 여기는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자, 데이터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모듈하고 데이터를 가지고만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메인 함수에서,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펑크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여기에 x하고 뭐 y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펑크라는 걸 호출하면서 10,20 이렇게 값을 넘기게 되면은 얘는 데이터 결합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게 이제 주소값이다. 뭐 곱하기 A로 하면 안 되겠구나. 만약에 n%A 이런 식으로 주소값을 넘기게 되고 n%B 이런 식으로 주소값을 넘기게 되면은 얘는 그 스탬프 결합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이라든지 주소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기게 되면 스탬프 결합도가 되는 거고, 제어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여기에 1하고 2를 넘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if 해가지고 x가 1보다 크냐. 자, 이런 식으로 제어 요소로 사용된 거죠. 그랬을 때 제어 결합도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외부 결합도는 외부에 있는 변수를 사용했을 때, extern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런 변수를 사용했을 때이다. 자, 공통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전역 변수를 사용했을 때, 자, 내용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결합도가 강한 거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막 얽히설키 해가지고 그렇게 엮었을 때 그때 이제 내용 결합도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데스형,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요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 여기 앞에 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지금 두 모듈이 동일한 자료 구조를 조회하는 경우이다.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거는 얘는 뭔가 주소값을 전달했을 때 배열이 주소값을 전달하게 되는 거고, 배열은 자료 구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쭉 연속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1번에 들어가는 건 스탬프 결합도가 되는 거고, 가장 강한 결합도가 했으니까는 내용 결합도가 되는 거고, 여러 모듈이 공통 자료 영역, 그러니까 전역 변수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공통 결합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들어갈 거, 여기 1번에 들어갈 거는 스탬프 결합도, 그다음에 내용 결합도, 공통 결합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응집도라는 것도 있어요. 응집도라고 하는 거는 모듈 안에 있는 내용들이 똘똘 뭉쳐있는 상태를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 응집도는 어떻게 외우느냐. 응집도는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기능적 응집도가 가장 응집도가 높은 거예요.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은 거고, 그리고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얘가 가장 좋은 거예요. 해당하는 기능들이 똘똘 뭉쳐서 수행이 되는 거. 그리고 순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잠깐만, 순차적 응집도는 아이고, 갑자기 거꾸로 쓰니까 좀 헷갈린다. 어쨌든 순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 안에 모듈이 있으면은 하나의 활동으로부터 나온 출력값이 그 다음에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거, 이걸 보고 순차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 통신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입력, 같은 출력, 요걸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절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처리가 될 때 이걸 보고 절차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간에 있는 수행되는 것들을 모아둔 거. 그 다음에 논리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야, 얘네들이 비슷한 일을 수행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모아둔 거. 그 다음에 우연적 응집도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것들을 이 하나의 모듈에다 모아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스탬프 결합도, 내용 결합도, 공통 결합도 이렇게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게 배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땡땡땡 요구사항은 제품을 구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가져야 할 기능적 속성이다. 얘를 눌렀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얘를 눌렀을 때 이전으로 가야 된다. 얘를 눌렀을 때 꺼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기능적인 거죠. 자, 땡땡땡 요구사항은 제품 품질 기준 등의 만족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가져야 할 특성이다. 품질 기준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의 성능은 어떻게 돼야 되고, 얘를 눌렀을 때 뭐 0.1초 만에 반응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진행할 때 기능 테스트하고 비기능 테스트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뭔가 요구사항을 가지고 설계를 할 때도 기능적 설계를 진행하는 거고 비기능적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능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기능 요구사항. 여기는 비기능 요구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1번의 정답은 기능적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비기능 요구사항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능적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는 비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능하고 비기능은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테스트에서도 쓰이잖아요. 우리가 단위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통합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테스트하고 인수 테스트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시스템 테스트에서 기능 테스트라는 걸 진행하고 비기능 테스트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서만 쓰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도 쓰이는 거예요. 기능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기능이라고 하는 건 얘를 눌렀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 비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눌렸을 때 어떤 처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때야 된다. 안에 있는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때야 된다.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때야 된다. 그런 것들이 비기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능하고 비기능. 기능은 단순하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아이디 패스워드 누르고 엔터 빵 쳤을 때 그게 기능이잖아요. 그랬을 때 로그인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능적인 거고 그리고 그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기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이번 시간에 2021년도 1회에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사실 그 응집도라든지 결합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전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 요즘에는 출제가 좀 덜 되고 있죠. 그래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제가 응집도하고 결합도 하면서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잖아요. 이 모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뜯어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뜯어쓰기 위해서는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높아야 된다.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높아야 되는 거고 이런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응집도는 높이는 설계 그리고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낮추는 설계 요거를 해야지 모듈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높아지게 된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